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관계를 맺고, 삶을 영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고통은 늘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나고 부르며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 아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불만족, 후회, 집착, 탐욕, 질투, 불안 같은 감정 또한 고통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원인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흔히 소비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려 합니다. 새로 나온 휴대폰, 최신 패션, 친구가 가진 물건과 같은 외부 자극을 통해 잠시 마음의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욕망에 따라 물건을 사는 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 궁극적으로는 더 큰 불만과 후회, 심지어 재정적 문제를 일으키며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로 인한 집착과 탐함으로 설명하며 이것이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민이라는 한국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지민은 새 휴대폰 모델이 출시되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구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친구들이 사용하는 최신 기종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욕망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구매한 후 지민은 빚을 지게 되었고, 재정적 부담과 함께 스트레스가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지만 그 즐거움은 금세 후회로 변했고 마음의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지민의 사례는 욕망에 따른 소비가 단순히 물건을 얻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에 어떻게 고통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불교의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은 집착과 욕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매욕, 소유욕, 비교심과 같은 마음은 모두 고통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외부 조건에 의해 기쁨을 느끼지만 그 기쁨은 일시적이며 마음이 집착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수연이라는 사람은 친구들이 사는 최신 패션 아이템을 계속 따라 사면서 처음에는 만족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안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늘어났습니다. 수연의 경우 소비 자체보다 소비를 통한 사회적 비교와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고통과 욕망의 연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우리의 일상 속 사례를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 광고와 SNS는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종종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는 생각에 사로잡혀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민준이라는 사람은 유튜버가 추천한 전자기기를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공간은 차고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으며 재정적 손실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부 자극에 의해 움직인 욕망이 결국 내적 고통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 치치의 삼독 역시 이러한 상황과 연결됩니다. 탐은 끝없는 욕망을 의미하며 지는 만족하지 못하고 분노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을 뜻하고
치는 지혜가 부족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구매 행위는 종종 탐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충동 구매가 실패하거나 후회로 이어질 때 진과 치가 함께 작용하여 고통을 심화시킵니다. 현우라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새로운 게임 콘솔을 구매했지만 이후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부모님에게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는 삼독이 결합되어 나타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고통과 욕망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를 통해 일시적 만족을 느끼더라도 마음속 집착과 사회적 비교,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사지 말라고 가르치기보다 구매 전 마음을 관찰하고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며 충동을 통제하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욕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영이라는 사람은 이미 집에 충분한 옷과 신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 결과 공간은 어지러워지고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세영의 사례는 욕망 기반 구매가 실제 필요와 연결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고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망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욕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삶에서 고통을 줄이는 첫걸음은 욕망과 고통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매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는 자연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이 집착하면 고통은 필연적입니다. 지민, 수연, 민준, 현우, 세영과 같은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욕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구매가 어떻게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 챙김과 지혜를 통해 고통을 줄이는 길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가 결코 삶의 즐거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민이라는 사람은 한 달간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멈추고 마음의 평화와 경제적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욕망을 통제하고 필요를 명확히 판단했을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다양한 욕망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깊고 강력한 것이 애의 우와, 탐입니다. 불교에서는 애를 단순한 사랑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애는 집착과 욕망이 결합된 마음 상태를 의미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강한 갈망과 소유욕을 포함합니다. 탐은 만족을 모르는 마음 상태로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러한 애와 탐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소비할 때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가거나 온라인 쇼핑 앱을 열 때 애와 탐은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물건을 보고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는 생각을 하며 구매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욕망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고 실제로는 마음속 불안과 고통을 더 키웁니다. 예를 들어 지훈이라는 한국 사람은 새로 나온 운동화를 보면 꼭 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운동화를 구매하면 잠시 기쁘지만 한 달 뒤에는 이미 비슷한 신발이 많아 만족감은 사라지고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라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와 탐이 만들어낸 고통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에어탐을 이해하려면 먼저 욕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욕망은 마음속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친구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움을 느끼고 자신도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애와 탐이 결합된 순간입니다. 수연이라는 사람은 SNS에서 친구가 여행 사진을 올리면 자신도 같은 여행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돈을 쓰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만족은 있지만 그 뒤에는 경제적 부담과 불안이 뒤따릅니다. 이는 욕망이 외부 자극에 의해 만들어지고 결국 마음속 고통으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에어탐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집착할 때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현아는 사람은 한정판 가방을 사기 위해 빚을 지고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유하는 기쁨을 느꼈지만 매달 빚을 갚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만약 현아가 구매 전에 자신의 욕망을 관찰하고 이 물건이 실제로 필요한지 아니면 단순한 집착 때문인지 자문했다면 고통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어탐의 또 다른 특징은 만족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면 일시적으로 기쁘지만 곧 또 다른 물건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끝없는 욕망의 순환을 만들어 고통을 지속시킵니다. 민지라는 사람은 새 스마트폰, 최신 패션, 전자기기 등을 구매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소비와 집착은 마음의 고통을 점점 쌓아갑니다. 에어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 욕망을 관찰하고 그것이 실제 필요해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집착과 비교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아라는 사람은 쇼핑을 하기 전에 이 물건을 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지아는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도, 즉 탐, 진, 치와 애와 탐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탐은 끝없는 욕망을 의미하며 진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치는 지혜가 부족해 자신의 욕망과 행동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구매 과정에서 욕망이 생기면 삼독이 결합하여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도연이라는 사람은 새 게임 콘솔을 사고 싶었지만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구매 후 도연은 자신에게 화가 나고 후회하며 돈을 절약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탐, 진, 치가 동시에 작용하여 고통을 강화한 것입니다. 애탐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생활 속 사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영은 이미 충분한 옷과 신발을 가지고 있음에도 친구들이 사는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따라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안은 어지러워지고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으며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욕망 기반 구매가 실제 필요와 연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애와 탐을 이해하면 고통을 줄이는 길이 보입니다. 구매를 완전히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필요를 구분하고 마음을 관찰하며 충동을 통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수미는 한 달간 쇼핑을 자제하며 그 대신 운동, 독서, 친구와의 대화 등 경험을 통해 만족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화와 경제적 안정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마음의 삼도, 즉 탐, 진, 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삼독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 마음의 세 가지 근본 번뇌로 각각 끝없는 욕망, 불만족과 분노, 지혜 부족을 의미합니다. 구매와 소비의 관점에서 삼독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탐과 진, 치가 얽힌 상태에서 소비를 하고 그 결과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탐은 끝없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그 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현우라는 한국 사람은 최신 스마트폰, 패션 아이템, 전자기기 등을 모두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한 번의 구매로 잠시 만족을 느꼈지만 곧 또 다른 물건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욕망은 결국 현우를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탐은 소비의 근본적 동력이며 우리가 무엇을 사야 할지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번뇌입니다. 진은 마음의 불만족과 분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화를 내거나 실망합니다. 소비 과정에서도 진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민지는 온라인 쇼핑으로 원하는 제품을 주문했지만 배송 지연으로 인해 화가 나고 좌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였지만 그 화가 누적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발전했습니다. 진은 탐과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원하는 물건을 얻지 못하면 더 큰 욕망이 생기고 이는 다시 불만족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즉 지의 부족은 우리가 자신의 욕망과 행동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사야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연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최신 카메라를 구매했지만 자신에게는 이미 충분한 장비가 있었습니다. 지혜 부족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실제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소비했으며 결국 후회와 스트레스가 남았습니다. 치는 탐과 진이 결합된 상태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하며 우리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삼독은 단순히 마음속의 부정적 성향이 아니라 구매와 소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패턴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는 탐에 의해 물건을 원하고 진에 의해 만족하지 못하며 치에 의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삼독의 연쇄 반응은 결국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도연이라는 사람은 새 게임 콘솔을 사고 싶어 했지만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구매 후 도연은 자신에게 화가 나고 돈을 절약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도연의 사례는 탐진, 치가 동시에 작용하여 소비와 후회가 연결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삼독과 소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일상 속 작은 행동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아는 쇼핑 앱에서 세일 알림을 보고 지금 사야 한다는 생각에 충동 구매를 반복했습니다. 탐이 그녀를 움직였고 배송 지연이나 품질 문제로 진이 발생했으며 필요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치가 작용했습니다. 결국 지아는 구매 후 불만족과 후회를 느끼게 되었고 마음의 고통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삼독이 소비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줍니다. 삼독을 극복하는 방법은 마음을 관찰하고 구매 전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탐을 인식하고 진을 조절하며 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우는 쇼핑을 하기 전에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또한 가격, 사용 빈도, 경제적 여유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습관은 탐을 억제하고 진으로 인한 불만족을 줄이며 치를 바로잡아 고통을 예방합니다. 삼독과 관련된 소비 사례를 한국 사회의 현실과 연결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SNS와 광고는 끝없는 탐을 자극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심으로 진을 유발하며 정보의 과잉과 복잡한 선택으로 치를 심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민주는 유명 유튜버가 추천한 전자기기를 구매했지만 실제 사용 빈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구매 과정에서 만족감을 잠시 느꼈지만 이후 공간 부족, 재정적 부담, 후회라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삼독이 현대 소비 문화 속에서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삼독을 이해하면 소비와 고통의 악순환을 끊을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탐을 인식하고 필요 없는 구매를 줄입니다. 둘째, 진이 발생할 때 감정을 관찰하고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셋째, 치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상황과 필요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수미는 한 달간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중단하고 대신 경험과 관계에서 만족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화와 경제적 안정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소비와 구매의 많은 순간은 필요와 욕망의 경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필요는 생존과 마음의 안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며 욕망은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생기는 끝없는 갈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와 욕망을 분별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고통을 줄이는 핵심 과정입니다. 필요와 욕망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영이라는 한국 사람은 이미 집에 충분한 의류와 생활용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것을 보고 자신도 구매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꼈지만 물건이 쌓이고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불편과 후회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의류 구매 자체는 필요라기보다는 욕망에 해당하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소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필요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생존과 안정, 건강, 학습, 관계 유지 등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현우가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가 고장나 새로운 냉장고를 구매해야 한다면 이는 분명히 필요에 기반한 소비입니다. 냉장고가 없으면 음식이 상하고 건강과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최신 스마트폰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필요보다는 욕망에 기반한 소비로 그 순간의 만족감은 잠시일 뿐 장기적으로는 마음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불러옵니다. 욕망 기반 소비의 특징 중 하나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물건을 사면 만족감을 느끼지만 곧 또 다른 물건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민지라는 사람은 최신 패션 아이템과 전자기기를 사며 기쁨을 느꼈지만 친구들이 새로 산 제품을 보면 자신도 구매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욕망은 탐진치 삼독과 결합되어 마음의 고통을 강화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외부 조건에 의해 계속해서 흔들리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시간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필요는 장기적으로 삶의 안정과 행복에 기여하는 반면 욕망은 단기적 만족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우는 학습을 위해 책을 구매했습니다. 책을 통해 지식과 자기계발을 얻는 것은 장기적인 가치가 있으며 필요에 기반한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훈이 친구가 새로 산 게임 콘솔을 보고 자신도 구매했다면 이는 단기적 즐거움을 위한 욕망 기반 소비입니다. 결과적으로 만족감은 금세 사라지고 후회와 경제적 부담이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매를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속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합니까? 이것이 내 삶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단순한 집착에서 비롯된 욕망입니까? 지아라는 사람은 이러한 질문을 습관화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챙김은 욕망을 인식하고 필요와 욕망을 분별하며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압력과 외부 자극이 욕망을 강화하는 방식도 이해해야 합니다. SNS, 광고, 친구의 소비 등 외부 요인은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을 만들어 실제 필요와 무관하게 소비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수연은 SNS에서 친구들이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물건을 자랑하는 게시물을 보고 자신도 동일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욕망이 외부 조건에 의해 증폭된 사례이며 실제 필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외부 요인에 의해 촉발된 소비는 고통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와 욕망의 구분은 경제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에도 직결됩니다. 도연이라는 사람은 한 달간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지출과 욕망 기반 지출을 구분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고 경제적 안정감을 확보하며 마음의 고통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필요와 욕망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습관은 장기적인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만족에 집착하기보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민이라는 사람은 매일 구매 리스트를 작성하고 필요한 것과 욕망을 구분하며 쇼핑을 계획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결정할 때 단순히 자신의 필요와 욕망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압력과 마케팅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현대 사회에서 광고와 SNS, 주변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의 구매 결정에 강력하게 개입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외부 자극은 탐진치 삼독을 강화시키고 마음을 흔들어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와 고통을 이해하려면 사회적 압력과 마케팅의 작동 방식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마케팅은 매우 정교하게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상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결핍을 느끼게 하며 소유하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민준이라는 사람은 유명 유튜버가 추천한 최신 전자기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는 광고와 리뷰를 통해 이 제품을 가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접했고 그 결과 실제 필요와 상관없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후 잠시 만족을 느꼈지만 곧 재정적 부담과 후회가 따라왔습니다. 이는 마케팅이 어떻게 탐과 치를 자극하여 고통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SNS와 사회적 비교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며 자신과 비교합니다. 수연이라는 사람은 SNS에서 친구들이 여행 사진이나 새로운 패션 아이템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 압박감은 단순한 부러움에 그치지 않고 소비 욕구로 이어집니다. 필요하지 않은 구매를 하게 되고 그 결과 마음속 고통과 후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탐진치 삼독과 결합하여 우리의 소비 패턴을 지배합니다. 마케팅과 사회적 압력은 심리적 전략을 통해 사람의 결정을 조종합니다. 예를 들어 한정판, 시간 제한 할인, 베스트셀러 라벨 등은 사람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충동구매를 유발합니다. 지온이라는 사람은 한정판 운동화 판매 소식을 듣고 고민 없이 구매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기쁨을 느꼈지만 집에 이미 충분한 운동화가 있었고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면서 마음의 불편함과 후회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외부 자극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광고는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이를 채우기 위해 물건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아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로울 때마다 쇼핑몰 앱을 열어 충동구매를 반복했습니다. 물건을 사면 잠시 위안이 되지만 곧 다시 공허함과 불만족이 찾아오고 소비가 반복되면서 마음속 고통이 누적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마음의 공허를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킬 것을 권합니다. 마케팅과 사회적 압력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강력합니다. SNS를 통해 친구들과 비교하고 인플루언서와 유명인의 삶을 접하며 자신의 소비 패턴과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지아라는 학생은 친구들이 새로 산 스마트폰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같은 모델을 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구매였음에도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지아는 소비를 결정했고 그 후 후회와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외부 요인이 마음속 탐진치 삼독을 어떻게 강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마음챙김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광고와 사회적 비교가 일으키는 내적 충동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사용해 실제 필요와 욕망을 분별하고 충동적 구매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민은 SNS에서 친구들의 소비를 보더라도 자신의 필요와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필요하지 않은 구매를 피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과 사회적 압력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기준과 습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연은 한 달간 자신의 구매 패턴을 기록하고 필요와 욕망, 내부 자극으로 인한 충동을 구분했습니다. 그는 구매 전 마음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물건이 내 삶에 진정한 가치를 줄까? 아니면 외부 압력 때문에 사고 싶은 걸까? 이러한 습관은 탐을 조절하고 진으로 인한 불만족과 치로 인한 잘못된 판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마케팅과 사회적 압력은 우리의 소비를 지배하지만 마음 챙김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인식하고 필요를 구분하며 충동을 조절함으로써 소비와 고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지민이라는 사람은 광고와 친구들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가치관에 따라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화와 경제적 안정감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소비와 구매를 통해 순간적인 만족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족은 오래가지 않으며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힐 경우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챙김과 절제를 통해 이러한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챙김은 자신의 내적 상태와 행동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이고, 절제는 욕망과 충동을 조절하여 합리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소비와 구매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소비 행동을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충동적으로 쇼핑 앱을 열고 광고와 외부 자극에 따라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러나 마음챙김을 통해 자신이 왜 그것을 사고 싶은지,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아라는 한국 사람은 쇼핑 앱을 열기 전 이 물건을 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즐거움 때문인가? 아니면 필요 때문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러한 질문을 습관화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욕망을 인식하더라도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민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전자기기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친구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사고 싶은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민은 자신의 경제 상황과 실제 필요를 고려하여 구매를 자제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화와 경제적 안정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절제는 단순한 자제력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과 마음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마음 챙김과 절제는 또한 외부 자극과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광고, SNS, 친구의 소비 행동 등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이를 인식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아는 SNS에서 친구들이 새로 산 패션 아이템을 자랑하는 게시물을 보고 구매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그 충동이 외부 자극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고 절제를 통해 구매를 미루거나 포기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아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챙김과 절제는 장기적인 행복과 경제적 안정에도 직결됩니다. 반복적인 충동 구매는 일시적인 즐거움만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후회와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지훈이라는 사람은 한 달간 자신의 구매 행동을 기록하고 마음 챙김과 절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는 필요와 욕망, 외부 자극으로 인한 충동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마음의 고통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음 챙김과 절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구매 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분석합니다. 둘째, 구매 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제 필요한 것만 구매하도록 합니다. 셋째, 경험과 관계에서 만족을 찾고 물질적 소비에 의존하지 않는 습관을 기릅니다. 지아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대신 친구와 함께 등산을 가거나 독서를 하며 만족을 얻었습니다. 이는 소비를 줄이면서도 삶의 즐거움과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마음 챙김과 절제는 충동 구매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선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결정과 선택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내적 상태를 관찰하고 절제를 통해 충동적 행동을 통제하면 모든 선택에서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영은 필요한 학용품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도 마음 챙김과 절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효율적인 소비를 실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과 절제는 단순한 행동 규제가 아니라 내적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민이라는 사람은 한 달간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고 마음 챙김과 절제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의 평화와 경제적 안정감을 동시에 경험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음 챙김과 절제를 통해 욕망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현실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소비와 고통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정적 계획과 실천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파트에서는 현실적인 예산과 계획을 통해 어떻게 소비를 통제하고 욕망으로 인한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훈이라는 한국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훈은 한 달간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면서 현재의 재정 상황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월급에서 필수 생활비, 학비, 교통비 등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소비 한계를 이해하고 무리한 지출로 인한 고통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면 마음 챙김과 절제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산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민지는 매달 예산을 세우면서 필요한 항목과 욕망 기반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 교통비, 학용품 등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필요 항목이고 최신 패션 아이템, 전자기기, 외식 등은 욕망 기반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민지는 욕망 기반 항목에 대해 제한된 금액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초과 지출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설정하면 필요 없는 소비를 통제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계획을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현우라는 사람은 예산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구매하기 전에 항상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또한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최소 20분의 시간 동안 기다리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음 챙김과 절제를 강화하고 욕망이 일시적 충동인지 실제 필요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우는 충동 구매를 줄이고 경제적 안정감과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아는 단순히 매달 예산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자기개발, 비상금 확보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금액을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장기 목표를 명확히 하면 순간적인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장기 목표는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여 소비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제 생활 속 사례를 통해 계획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민은 한 달간 예산과 계획을 실천하며 필요와 욕망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매일 구매 리스트를 작성하고 필요 없는 항목은 지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민은 이전에 비해 충동 구매가 현저히 줄었고 경제적 안정감과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예산과 계획이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니라 마음 챙김과 절제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산과 계획은 사회적 압력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지호는 친구들이 최신 전자기기를 구매하거나 SNS에서 자랑할 때 자신의 예산과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필요 없는 구매를 피하고 내부 압력으로 인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과 계획이 단순한 경제적 도구를 넘어 마음의 평화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계획은 단기적인 통제뿐 아니라 장기적인 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영은 처음에는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어려웠지만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고 충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물질적 소비뿐 아니라 삶의 다른 선택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영은 필요 없는 인간관계나 시간 낭비를 줄이는데도 마음 챙김과 절제를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소비와 구매에서 고통을 피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절제와 계획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습관이 우리의 행동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복적인 행동과 사고 방식이 마음의 구조를 만들고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장기적 습관 형성과 내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소비와 고통을 관리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장기적 습관 형성은 작은 행동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수미라는 한국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소비와 욕망을 기록하고 구매 전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귀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충동 구매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습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마음의 훈련과도 일치합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 습관은 마음 챙김과 절제의 지속적 실천을 통해 강화됩니다. 지우는 한 달 동안 소비 계획을 실천하고 매일 자신의 내적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욕망이 생길 때마다 그 근원을 분석하고 필요와 욕망을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 실천은 장기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은 마음의 구조를 바꾸고 충동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 힘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적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장기적인 만족은 물질보다는 경험, 관계, 자기개발에서 옵니다. 민지는 소비를 줄이고 대신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독서를 하는 등의 경험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물건을 사는 순간적 기쁨보다 지속적이고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 습관은 외부 자극과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고 고통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장기적 습관은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맞춘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안은 단순히 소비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기적 목표인 경제적 안정과 자기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습관을 설계했습니다. 매달 예산을 관리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며 경험과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그의 삶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행복과 만족을 가져왔습니다. 가치관에 기반한 습관은 순간적인 즐거움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내적 만족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장기적 습관 형성에는 자기 관찰과 반성이 필수적입니다. 지아는 매주 자신의 소비 행동을 돌아보고 계획과 실제 행동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충동 구매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다음 주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복적 자기 관찰과 반성은 장기적 습관을 강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혜로운 자기 성찰이라고 하며 마음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수행법으로 간주합니다. 여섯 번째로 장기적 습관 형성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수는 쇼핑 앱의 알림을 끄고 SNS에서 친구들의 소비 정보를 의식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외부 자극을 통제하면 마음의 안정과 소비 조절이 더 쉽습니다. 환경을 관리하는 습관은 충동을 예방하고 내적 만족을 지속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로 장기적 습관은 자신에게 보상과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지민은 계획한 예산을 지키거나 불필요한 구매를 피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소소한 보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피드백은 습관 형성을 촉진하고 내적 만족과 자신감을 동시에 높입니다. 마음챙김과 절제의 습관이 장기적으로 내적 만족으로 이어지려면 스스로의 성취와 진전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습관 형성과 내적 만족은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욕망과 충동을 통제하며 경험과 관계에서 만족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영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습관을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 자기개발, 건강 등에서 깊은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이는 장기적 습관과 내적 만족이 삶의 지속적인 평화와 행복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적 소유와 소비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물질적 집착이 마음의 고통과 불안을 야기한다고 가르칩니다. 물질적 집착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적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적 욕망과 충동을 통제하고 필요와 욕망을 분별하며 삶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물질적 집착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미치는 영향, 이를 극복하는 방법, 실제 사례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적 집착이 마음의 고통을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현우라는 한국 사람은 최신 전자기기와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며 행복을 느꼈지만 곧 더 좋은 물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미 산 물건에 대한 만족감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탐진치 삼독과 연결되어 끝없는 욕망과 불만족, 올바른 판단 부족을 동시에 경험하게 했습니다. 물질적 집착은 순간적 기쁨을 제공하지만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며 결국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적 집착은 외부 조건에 마음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수미는 친구들이 새로 산 상품을 볼 때마다 자신도 같은 제품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이는 사회적 비교와 외부 자극에 마음이 좌우되는 상태이며 물질적 소유 없이는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착각을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무명이라고 하며 지혜와 마음 챙김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아라는 사람은 구매 전에 자신의 내적 상태를 관찰하며 욕망이 실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자극과 비교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석했습니다. 또한 충동을 느낄 때 즉각 행동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생각함으로써 필요 없는 소비를 줄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물질적 집착을 인식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네 번째로 물질적 집착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내적 만족과 경험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민지는 물건을 사는 대신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독서와 운동 등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질적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에서 지속적이고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장기적 습관과 자기 성찰을 통한 물질적 집착 극복입니다. 지우는 매주 자신의 소비 행동을 돌아보고 물건을 구매한 이유와 후회 여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충동 구매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주에는 이를 방지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복적 자기 성찰은 마음의 구조를 바꾸고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기 관찰과 마음 훈련과 일치합니다. 여섯 번째로 물질적 집착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는 쇼핑 앱의 알림을 끄고 SNS에서 소비 관련 정보를 최소화했습니다. 외부 자극을 줄이면 마음이 불필요한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필요와 욕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와 마음챙김, 절제는 서로 결합되어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난 삶은 경제적 안정과도 연결됩니다. 지민은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예산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효과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확보하고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질적 집착을 줄이면 우리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마음의 성장과 행복을 동반합니다. 세영은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줄이고 경험과 관계, 자기 개발에 집중하며 장기적인 만족과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외부 조건과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는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난 삶이 내적 만족과 장기적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을 지속해야 합니다. 첫째, 구매 전 마음 챙김을 통해 욕망과 필요를 구분합니다. 둘째, 충동을 느낄 때 즉각 행동하지 않고 잠시 멈춥니다. 셋째, 장기적 목표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소비를 계획합니다.
넷째, 경험과 관계에서 내적 만족을 추구하며 물질적 소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자기 관찰과 환경 관리를 통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실천은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비와 구매로 인한 고통을 불교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필요와 욕망, 마음 챙김과 절제, 예산과 계획, 장기적 습관 형성, 내적 만족, 물질적 집착 극복 등 단계별로 실천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모든 내용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삶의 의미를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매 충동을 느낄 때 순간적 만족과 장기적 가치 사이에서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세영이라는 한국 사람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의류와 전자기기가 있음에도 친구들이 새로 산 물건을 보고 자신도 구매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마음 챙김을 통해 그 욕망이 진정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자극에 의한 충동인지를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지속하면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마음 챙김을 통한 충동 관찰과 절제 실천입니다. 욕망은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충동 구매를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이 물건이 내 삶에 실제로 기여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즉각 행동하지 않고 스몬의 시간 기다린 후 판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습니다. 마음 챙김과 절제는 단기적 충동을 관리할 뿐 아니라 장기적 마음 습관 형성과 내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현실적인 예산과 계획 수립입니다. 경제적 안정 없이는 마음의 평화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민지는 매달 예산을 설정하고 필요 항목과 욕망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욕망 항목은 제한된 금액만 허용하여 계획적 소비를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히 재정적 효율성을 넘어 내부 압력과 사회적 비교로부터 마음을 보호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현실적 계획과 예산 관리는 장기적 삶의 균형과 내적 평화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장기적 습관 형성과 경험 중심의 내적 만족 추구입니다. 물질적 소유에 의존하기보다 경험과 관계, 자기개발에서 지속적 만족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편안한 물건을 사는 대신 친구와 함께 등산을 가거나 독서를 하며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 중심의 습관은 외부 조건과 비교에 흔들리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습관 형성은 단기적 만족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자기 관찰과 반성, 환경 관리입니다. 지민은 매주 자신의 소비 행동을 기록하고 충동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쇼핑 앱 알림을 끄고 SNS에서 소비 관련 정보를 최소화하여 내부 자극을 통제했습니다. 반복적 자기 관찰과 환경 관리는 장기적 습관을 강화하고
물질적 집착과 외부 압력에서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기 성찰과 마음 훈련과 직결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준과 가치관 설정입니다. 우리는 친구나 사회적 비교, 광고 등 외부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세영은 자신의 가치관과 장기 목표를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과 자기개발, 비상금 확보 등 장기적 목표를 우선시하며 순간적 충동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적 기준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행동하면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비와 마음의 동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긍정적 피드백과 자기 보상입니다. 지아는 예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소비를 피했을 때 자신에게 소소한 보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피드백은 습관 형성을 강화하고 자기 효능감과 내적 만족을 높입니다. 마음 챙김과 절제, 장기적 습관이 내적 만족으로 이어지려면 스스로의 성취와 진전을 인식하고 격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전략은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장기적 만족과 마음의 평화는 물질보다 경험, 관계, 자기개발에서 옵니다. 수민은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경험과 관계에 투자함으로써 내적 만족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는 불교적 가르침과 일치하며 탐진치 삼독에서 자유로워진 삶이 장기적 행복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합하면 소비와 구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천해야 합니다. 필요와 욕망을 명확히 구분한다. 마음 챙김을 통해 충동을 관찰하고 절제를 실천한다. 현실적인 예산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킨다. 장기적 습관과 경험 중심의 내적 만족을 추구한다. 자기 관찰, 반성, 환경 관리로 외부 자극을 최소화한다. 내적 기준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긍정적 피드백과 자기 보상을 통해 습관을 강화한다.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우리는 욕망과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에 기반한 합리적인 소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습관과 내적 만족을 통해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마음 챙김과 절제, 계획과 자기 관찰, 장기적 습관 형성은 모두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며 실천하면 즉각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변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소비와 구매의 고통을 극복하는 핵심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마음 챙김과 지혜, 계획적 실천, 장기적 습관을 통합한 삶의 방식입니다. 필요와 욕망을 명확히 하고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물질적 집착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 선택을 통해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절제, 계획과 자기 성찰, 장기적 습관을 통합한 실천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